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선언하는 파워, 거식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식증은 관계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거식증을 관계와 연결해서 접근한 이론이 바로 밀라노 테라피인데요. 밀라노 테라피의 선구자 마라 셀비니 파라졸리는 거식증이 가족의 역기능을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즉 거식증이 자녀가 부모에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표시라는 거죠. 앞에 슬정님이나 신난다님이 이제 희생양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뭐 더티게임 같은 것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관계 개념도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적절히 기능하지 못해서 한 구성원이 과도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데, 이때 통제감을 잃게 되면 사실상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삼각관계나 희생양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강한 압력으로 인해서 좀 그런 역할에 맞는 행동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가족 내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때 사람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신체나 음식이고, 이로 인해서 거식증이 발생한다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이중구속 얘기한 거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런 가족들에게서는 주로 이중구속적인 의사소통 유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식증인 만큼 아까 저희가 이중구속에서 얘기했던 음식 사례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밀라노 테라피에서도 이제 그런 예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열심히 간식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보통 어머니들이 되게 손이 커서 이제 자녀가 먹기에 좀 과하게 많이 만들어서 자녀가 평소에 먹는 양의 2배를 줬는데요. 일단 자녀는 어머니가 많이 만들어주기는 했으나 근데 어머니가 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간식을 다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렇게 양이 많은 음식을 먹는 아이를 보고 또 이렇게 뚱뚱한데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지 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의 마음속 수치심과 죄책감을 유발해서 이중구속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라노 테라피는 이런 이중구속적 상황에 노출되는 가족의 역기능에 대해서 더티게임, 즉 더러운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더럽다는 의미가 말 그대로 역기능적인 부분도 있고, 이게 너무 복잡한 역동이기 때문에 단순 명료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도 이렇게 더티게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 언어적으로 드러나는 진술과 비언어적인 표정과 같은 진술들, 주로 호소하는 문제와 숨겨진 호소 문제,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대립적인 요소를 탐색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더티게임의 일정한 역기능적인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취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식사량을 조절하거나 음식을 거부하는 이런 거식증인데요. 이는 가족 희생양 역할에 대한 파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식이장애 환자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식이장애 환자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는 관계 심리학이라는 틀 안에서 거식증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거식증이라든지 폭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이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확실히 느꼈던 거는, 성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장애가 체형이나 체중에 대한 이제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 즉 정말 날씬해야 되고 정말 완벽한 몸매가 돼야 되고 살을 빼야 해 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이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아동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식이 조절 자체에 대한 통제감, 조절감 때문에 거식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더 어린 아동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심리 상태나 스트레스 상황을 언어로서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안 먹는 거죠. 그럼으로써 조절감이라든지 통제감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저희도 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뭐 엄마한테 혼나거나 아빠한테 불만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화를 낼 수도 없고 뭐 집을 나갈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음식을 안 먹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이 걱정을 하거나 나한테 조금 더 잘해주거나 아니면 내 나름대로 소동적으로 분노를 표현한다는 느낌을 좀 갖게 되거나, 그게 정말 유일한 나의 표현 수단이다라는 말에 공감이 좀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때 이런 파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들 간의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을 때 광대 역할을 하던 아이가 너무 지친 거죠. 근데 내가 웃기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가족들의 기분을 좀 풀어주길. 그래서 우리가 이전처럼 돌아가길. 근데 지쳤을 때 방에 들어가서 안 먹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너무 잘 그려지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정신분석적인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슬정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현장에서도 되게 그런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좀 이런 측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내가 실제로 가족 문제가 있는데 내가 섭식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좀 나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드아이 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새가 날면서 땅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좀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다뤘던 것들처럼 관계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삼각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중구석적인 의사소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서로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 사이에서 경계선이 너무 모호하지는 않은지, 좀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을 따져보는 것이 나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들을 따져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내가 상담 치료를 받거나 혹은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순히 구조를 살펴본 것만으로 내가 느끼고 있던 감정과 느낌,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의 덩어리가 어떤 관계 구조로부터 초래됐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내가 말할 수 없는 답답한 고통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명명할 수 있고 말로 꺼낼 수 있는 처리가 가능한 고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자가 인용한 칼 로저스의 인용구가 많이 와닿았는데, 모순적인 말이지만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받아들일 때 나는 바뀔 수 있다 라는 이 말이 좀 와닿았어요. 이렇게 책을 전반적으로 훑어보시면서 나의 가족은 어땠는지, 그리고 나 자신은 그 가족 안에서 어떤 게임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